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지호입니다. 5.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 시간입니다. 공직선거정책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으로 각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를 초청해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평가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차 토론회 시간으로 각 정당의 대표들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2005개 정당 대표가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중심당 김대평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토론의 의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의제는 사전에 각 학회 및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의제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토론회에서는 61.1%가 지방선거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이슈 1순위는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인가가 30.2%였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 공천제도 개선 방안이 25.3%, 지자체의 재정력 강화 방안이 20.4%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경제 살리기의 전제와 조건, 한미 FTA, 재벌의 투명성 확보와 규제의 필요성, 외국 자본의 국내 경제 잠식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각 항목 모두 10점 만점 기준으로 6점을 넘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론회 의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럼 각 당 대표들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실지 간략히 들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1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게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과 국회 과반을 갖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또 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이 정권의 지난 3년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정권이 그 결과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냉철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저희 민주노동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승원에 힘입어서 저희 민주노동당 열심히 했습니다. 중앙정치 많이 바꿨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 8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지방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내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치 국민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일당 독식 정치였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일단 독식 정치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소금이 되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서울과 맞붙은 비리가 만연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해발행정을 복지행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복지행정으로 바꾸는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한화갑 대표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십억 원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800만 명입니다. 한 해 자살자가 1만 2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세금 올리고 공무원 늘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방과의 관계도 가장 나쁘고 남북 문제도 진전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입니까? 오 대통령과 열린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정치를 시작한 뒤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의장이 된 뒤 석 달 동안 부지런히 전국의 민생 현장을 발로 다녔습니다. 재래시장, 택시 기사, 식당, 실업계 고등학교 달동네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중소기업 현장, 봉제공장, 개성공단. 협력보다는 꾸지람이 많았습니다. 여당으로서 챙겨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더 낮추고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더 진지하게 땀 흘려 일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중심당 심대평입니다. 5.3일 지방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정책선거 운영하면서 내용은 정쟁선거, 정략선거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지방선거에서 신행정수로 재미 좀 봤다고 하더니 엊그제 오세훈 후보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긴 했겠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지금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되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충격적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치러야 됩니다. 대권을 향한 대권 정치 중식해야 됩니다. 국민중심당이 지방의 민생정치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는 말씀 다 들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5.3일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지자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출되기 때문에 각 정당을 대표하여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의 내용과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먼저 1분 30초씩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을 정책 자료집으로 제시했고 또 10대 정책을 간추렸습니다. 제가 요즘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이겁니다. 맞벌이 부부들 많이 만납니다. 제발 이제 다리 좀 그만 넣고 길 좀 그만 닦고 집 좀 그만 짓고 우리 아이들 참 안심하게 맡기고 일 좀 하도록 해달라.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제 또 노인복지 문제 많이 됐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해달 많이 했습니다. 복지를 바꾸자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중에서도 우리 맞벌이 시대 안심 보육을 가장 중점으로 하는 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저도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물어보면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 뽑아놨으면 전부 자기 입금만 챙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보면 4명 중 1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전 연루됐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걸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의 정쟁을 선포하고 이게 근저학습 장치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국민 여러분, 지난번 29회에서 주민소환제를 개혁방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주민이 토출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입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의 중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교 우위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비리와 효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되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꾸려나갈 것인지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질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후보들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사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든 중앙정부든 결국 주민의 삶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교육, 의료, 문화 혜택 이런 복지시설 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정동영 의장. 네, 지방자치 역사 11년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을 지방에서 집행하는데 지방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 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뽑힌 단체장 250명 가운데 80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물든 지방자치단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선거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깨끗해졌다고 자신합니다. 개입 없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투명하게 만들고 돈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감사관 제도를 입법하겠습니다. 또 정보 공개 청구권을 확대해서 이건 역시 6월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14명 가운데 건설위원회 7명이 건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방정부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5.3일 선거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민주당의 신대통 대표 드러내주시죠.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힘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자치였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지방정치를 소생시켜서 지방민 스스로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중심당은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의 상호간의 갈등 요인을 배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지역 정부 간에 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치의 예속이 되어서 실종된 지방정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일정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씩 비워놓고 법에 묶여 있어서 선거를 못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면서 지방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이 더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정치에 장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그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공약 그리고 생활 공약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크게 서민 살리기 7대 공약과 또 가정 생활비 줄이기 5대 공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내놨습니다. 또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참 큽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그 여러 그 LPG 특소세를 면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그 서민들에게 직접 그 와닿는 그 세금을 인하하는 이런 그 정책을 핵심적으로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또 그 여성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이들 이런 경우에 그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그 위험에 그 노출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휴대폰에 그 긴급 호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이제 말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1분 30초씩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하고 주민 소환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근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지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특히 지금 양극화가 심각한 데 조건에서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중에 60% 이상이 또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이제 대단히 둘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맞벌이 한 부부들 들어보면 대부분 왜 맞벌이를 하냐 물어보면 혼자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아이를 낳은 경우에 아이 키우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하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일비가 만족이 되는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출산과도 관련된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일반 문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일사타령할 것이 아니라 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개 하는데 한 뭐 5억에서 6억 정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당이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만큼은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꼭 확인해 준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자체 복지재정 확충을 해가지고 사회 계획 공론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하면 3조 6천억 정도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는데 이걸 하면은 전국적으로 읍면동이 3,600개 정도 되는데 한 개 이상씩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안심보육을 반드시 마련했고 이것은 더 이상 기타령, 다리타령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하나가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삶의 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의 질 중에서도 교통, 교육, 의료, 복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당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삶의 질 하면은 요즘 웰빙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 차원의 이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 뭐 10조 미만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걸 하려면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까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노인복지 문제, 지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이 육아 문제라든지 그 교육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 못지않는 노인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평균 연령이 2025년 30년대 되면 100세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했던 그 기간보다 은퇴하고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을 본 국가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삶의 질 향상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이 의료 혜택이라든지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육아 이런 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그 예산 뒷받침이 있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정정희 의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크게 깨끗하고 투명한 지자체, 그리고 주민소환제, 독립감사관제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에서 지방의 자율성, 아까 신 대표도 그런 말씀 지적하시면 지방의 자율성이 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지나치게 약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시 감독에 노출되어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만 해도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4분의 3이 감사관이 독립감사관이 없습니다. 총무계장, 기획실장이 겸직하고 또 감사관 있는 곳 4분의 1도 단체장이 임명한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가허가권이 3,800여 건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하지 못합니다. 주민소환제는 아마 칼집의 칼처럼 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 청구권입니다. 주민들이 알아야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까 말씀 문 대표 하셨는데 토목공사, 건축공사 많이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일자리 이런 데는 대단히 지방자치단체가 소홀합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쓰고 있는데 이게 중점을 집 짓고 다리 놓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이제 삶의 질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주민들이 그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투영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감사관제도, 정보공개 청구권 이런 것들이 4기 지방자치 정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국민중심당 신대평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신 대표께서는 이제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정당 공천제도 폐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일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일관성이 없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그 김대재 도지사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에서 사법권 또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없는 이런 자치를 놓고 지방 권력 운운하는 논란은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지역 주민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가 있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독창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정부 통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의 권한은 별로 주지 못하고 또 지방의 책임만 가중하는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권력 부패로 인한 말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IMF 경제 위기나 또는 탄핵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정이 우리 나라의 안정이 지켜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지방자치 11년 동안의 공적을 국가 안정의 초석을 다진 그런 역할을 맡아했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왔던 기간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이고 또 세금 부담도 이제 줄여서 유류세 같은 걸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하는 것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복지 예산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을 대주고 했을 때에 복지 예산은 어디에서 확충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정 부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고 할 때 지금 대학원까지 합해가지고 등록금액을 전부 합해보면은 한 10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을 빼면 한 8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조 정도를 그 부담을 덜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그 세금이나 이렇게 뭐 재정 지출을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의 그 씀씀이라든가 낭비 이런 것을 줄이면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무총리도 이런 것을 시행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한 5% 정도의 그 어떤 그 경상지 지출의 낭비가 있다. 그것만 다 합해도 한 1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 이 정권 들어가지고 뭐 그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지금 21개지 산하 기관도 35개나 늘고 또 공무원 숫자 늘고 이런 걸 전부 그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인다면 그런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펴게 되면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자연 그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토론자 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경제 현안 인식과 대응 방안입니다. 경제 살리기는 지금 가장 큰 국정 과제입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으로서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환율 하락, 고유가, 실업, 재벌 비리 등 최근 여러 가지 경제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러한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당의 입장을 포함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한 그런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각 정당의 입장을 1분 30초간 들은 다음에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하나갑 대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는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에너지 전략, 대체 에너지 개발, 해외 유동 개발, 환율 조정 등으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년 승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출은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들면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장 진행에 맡기되 원화의 국제적 결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문제입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전업의 기회를 넓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에 재벌 비리입니다. 재벌 비리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남다른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재벌이라고 남다른 규제나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협상 방식이 아닙니다. 네, 한나라당 주최자입니다. 열린민주당의 정동영 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국가 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들 피부에 닿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장사 안 되고 소득 줄고 아들, 딸 대학 나왔지만 취직 안 되고 또 과외비 고통 여전합니다.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가 부도가 난 IMF 사태 8년 경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IMF를 맞은 나라들에게 그 고통이 10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외환 위기, 국가 부도 사태의 그 터널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그리고 기업 간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이런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 첨단 의료기기 단지에 갔습니다. 원주는 군사도시입니다. 산업도시가 아닙니다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들어가면서 대학의 두뇌와 그리고 거기에 산업체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가 결합해서 여기 R&D 자금을 넣고 대학의 그 인력이 결합해서 세계 첨단 그런 의료기기 산업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90%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중심당 신대평 대표 말씀해 주시죠.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의 말씀이 IMF 경기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0일에 스위즌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재발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2006년도에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 순위는 38위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도 정부 부문은 47위로 급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 2002년 이후에 12단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도 2002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고 GDP 대비 4.8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YS정부나 DJ 정부 때보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 세금 폭탄을 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을 막는 패트리어트 정책을 전개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그런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 경제는 3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계속 이렇게 저성장으로 그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민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환율 하락에다가 고유가 또 최근에 이런 그 재벌의 비리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몰려들면서 더 그 경제를 어렵게 하고 그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정부 여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현 정권이 유지한 기조가 반시장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시장을 무시하고 또 규제를 늘리고 세금 올리고 정부 이렇게 중앙정부 키우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간섭 줄이고 또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간세 정책과 자금 정부 이것을 통해서 다시 그 성장 엔진에 힘찬 그 시동을 걸고 그 성장을 통한 결실로 그 따뜻한 공동체, 그늘 없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이 자리에 있는 민주노동당을 비한 모든 정당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수출 중심 그리고 외국 자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수출 많이 해봤자 경제 발전에 그렇게 얼마큼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내수를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수출하면 할수록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출 산업보다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국민여러분 밝힙니다.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더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한미 FTA 훨씬 더 준비 많이 하고 또 태세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FTA는 전민주당과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복지를 이제 성장과 배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야말로 복지가 성장의 기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가 바탕이 되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각 당의 입장을 이제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각 당의 이제 질문하실 대표께서 나머지 네 당의 대표들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여전민주당의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휴전회담을 할 때도 전쟁하면서 회담을 합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날을 정해놓고 회담하는 건 아닙니다. 회담을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FTA 문제도 경제 전반에 대한 국익 차원의 문제인데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끕니까? 더구나 미국의 형편에 맞춰서 시한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하고 이렇게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맞춰서 한다는 건 미국에 따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요. 그냥 하자는데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따라서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섭 방식에 대해서 열린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정동영입니다. 네, FTA 관련해서 3월 시한을 못 박은 것처럼 알려진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꼭 이 시한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그 시간 전에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행정부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좀 빨리 할 수 있는 협상 트랙을 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FTA는 우리의 생존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안경테 산업이 있었고 우리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안경테는 이 프랑스나 이태리제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 기술이 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 이제 싼 값으로 많이 팔다가 결국은 경쟁력을 못 갖고 안경테 산업은 쇠퇴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카나다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도전하고 경쟁해서 결국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에서의 한국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익에 맞도록 협상할 것이고 또 미국과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줄 리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대표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정부의 협상력을 좀 더 돋궈주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신대평 대표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평 대표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에너지 관련 질인데요. 국민의 정부 때 이 LPG라든지 이 중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금을 좀 그렇게 과부하를 안 했는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고 여기에 대해서 이 휘발유를 100으로 보면 경유 75, LPG 60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다 더 보태가지고 경유는 85, LPG도 50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하여 경유차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그 고유가 시대에 개인들의 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거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고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유가 파동이 있을 때보다는 대응 능력이나 적응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 대표님 말씀대로 정부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유류 세금이 전체 조세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유류세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유나 LPG의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 세계 에너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또 전략적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국민의 소비 전략과 함께 병행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죠. 네, 아까도 감세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징세 얘기를 하니까 당장 감세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민주당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확대, 통일 준비 등 재정 지출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세나 소득세 감세는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징세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노력을 증대하지 않으면 징세에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소득이 한 4%밖에 이 증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낮춘다면은 적자대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세금을 낮춰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7, 8%, 9%의 성장일 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없이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계속 추경을 하고 그랬는데 과연 더 경제가 성장이 되고 또 국민 소득이 늘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 경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계속 그 재정 지출을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가지고 뭔가 그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정부, 감세 정책으로 돌면서 지금 다시 일본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꾸 중앙 정부만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커나가고 민간에게 오히려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좀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경제가 가게 해야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는 절대로 경제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십니까? 노동당은 노조가 기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1.4%에 불과하고 정규직은 22.7%, 비정규직은 2.4%입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과연 누가 노동자를 보호해주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일자리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노동당은 결국 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좋은 일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만 개 이상이 중국으로 갔고 매년 5천 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개는 10명을 고용해도 30만 명입니다. 결국 이게 노사 문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당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최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다 도망가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노사 문제 때문에 나갔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계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로 대기업의 하청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국 자본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특혜를 우리 중소기업에 주면 우리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지금 저는 그 창원에 있으면서 많은 우리 중소기업을 만나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IMF 그 혹독한 조건을 딛고 기업을 지켜오셨어요. 보시면서 그분들의 경우 저한테 노조 타령 안 합니다. 지금 노조 타령 안 하고 정말 외국인들에게 주는 저 땅 우리에게 줘. 그 외국인들에게 주는 그 소득 감면 각종 세력 감면 우리한테 주면 5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중소기업이 되어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꿀이 후려치기 안 하고도 외국에 파는 걸 만들어서 잘 크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조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정말 노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없다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신대평 대표께 질문하시죠. 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병목 현상 해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대평 대표께서는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이유가 행복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성장의 효과도 있고 또 그 1년에 30만 내지 40만의 고용 효과도 있고 또 교통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보면은 오히려 행복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수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행복도시 폐지 법률안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씀이죠. 우리 심 대표께서는 행복도시의 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한나라당의 그 같은 그 행복도시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폐지안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재미를 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 수도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출발된 국가 정책입니다. 이 국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선거 때만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충청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정말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켜내야 됩니다. 또 우리만이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우리 충청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충청인들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이 말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만 다른 두 당이 이 문제를 늘 선거 때만 두고 나와서 충청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시죠. 네, 기왕 행복도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 대표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립니다. 박 대표께서는 행복도시 건설법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다는 것을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70%가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박 대표께서 대전에 가셔서 행복도시 폐지 법안을 낸 의원들께 이것을 좀 철회하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뒤늦게라도 그런 말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다만 박 대표가 그런 말씀을 충청권에 가서만 말씀하셨고 중앙에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폐지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다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어거지를 좀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나라당은 여야 간에 그때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 쭉 그 협상을 한 후에 여야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안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다가 그 토론이 당론으로는 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거쳐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거 찬성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예산 뒷받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당론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 폐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소신에 따라서 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폐지안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것은 합헌이다 결정이 났고, 또 그 토지 보상도 벌써 80% 이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또 확실히 당론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폐지안을 자꾸 이렇게 선거 때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이 충청도에 가갖고 이 폐지안을 한나라당 당론인 것 같이 좀 악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충청도민들이 들으실 때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폐지안을 낸 분한테 가서 이거 뭐 이미 필요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충청도민들을 생각해서 좀 철회할 생각이 없냐 했더니 그분이 생각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성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 대표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오늘날 양극화의 또 핵심이죠. 비정규직은 이제 임시직, 일용직인데 많이 받아봐야 100만 원, 110만 원 아마 그럴 겁니다. 정규직의 60%에 불과하고요. 이 원인 가운데 이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강한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출 기업은 잘 되는데요. 수출에서 번 돈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그 봉급 올리고 복지 향상에는 수익이 되지만 이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기업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일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 사원들이 쓰는 식당이라든지 통근버스 같은 것은 비정규직이 쓰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노당 대표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을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추리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냐 이걸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 상당히 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만 원 가량 나고 또 저희들 계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넘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연간 100조가 들어요. 100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이제 객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들 저희들 언젠가는 양파 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러나 이게 100조가 되는 돈을 노동자들 사이에 나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저희 수출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누가 많이 가져갔느냐? 노동자들의 노동 소득 증대보다도 자본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는 전망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소득 분배를 조정해야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분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리소득, 의뢰인한 그리고 고가 수익에 의한 수금이 제대로 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갖는 구조들을 먼저 선호되고 그런 속에서 서로 공감각이 이루어지면 저희 노동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긍정적으로 보자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갑 대표께 질문하시죠. 처음에 감세 얘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커진다. 이런 이제 낙관론을 펴셨는데 우리 한 대표께서는 감세를 하면 실질적인 감세 효과의 90%는 최상위층과 부유층에게 돌아갈 겁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하는 그런 입장을 연두세견에서 또 밝히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른바 사회안전망, 복지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이 안전망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데 세금은 줄여야 되고, 또 국가 채무는 많다고 이걸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면 여기에 이 적점이 없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불층을 위한 혜택으로 감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옳지 않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좀 설명을 주십시오. 예, 그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8~9% 정도 되면은 감세가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겨우 4%고 금년에 5%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결정돼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의 이 감세는 세수 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1년도 8월 날 제가 감옥에서 나왔었어요. 전두환 정권 출범하면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그때 그냥 유명한 것이 레이건이 취임해가지고 레이거노믹스라고 소위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세이버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 그런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감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레이건도 이 적자가 이제 누적돼가지고 그게 쭉 지속되다가 클린턴 때 다 없어진 겁니다. 또다시 지금 이제 부시가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크게 성장했을 때 감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묻어있는 세수를 발견하고 개발해 가지고 적정선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것이 증세 효과가 있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가 질문하실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께서 질문을 1분을 넘기시고요. 답변을 1분 30초로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내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벌 비리는 편법 상속과 승계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재벌과 이걸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정치자금을 필요해서 비자금을 관리하는 관련이 있는 그런 비리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관련이 깊었던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은 공천 비리를 보니까 조그만 권한이 생기자 비리가 터졌는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재벌과의 이적 비리가 재발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확실한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비리는 이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횡령이라든가 분식 회계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범법 행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요란하다가 솜방맹이 처벌로 끝나고 마는 걸 많이 보는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런 것이 끝이질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고 또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철저한다든가 또 세금을 좀 깎는다든지 이래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하게 되면 이런 비리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어떤 쭉 정치권에 있어왔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이것을 감추지 않고 삭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나갈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중에는 정말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거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의지를 갖기 때문에 정권을 갖게 되더라도 공직 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 질문하시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실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노장에 있는 국가경영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가 38위로 추락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61개 중에 61위입니다. 꼴찌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노사 문제에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노사 정책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득도 늘리고 실업도 줄여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석삼조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스위스 노장 그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자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 위주에서 보면 노사관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보면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규제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질문 핵심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경제의 반응을 잘못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을 보면 제가 이제 예를 여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대통령 주는 대로 시키면 할 수 없다는 노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를. 근데 그 부분은 노조가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 노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일어나는 그 노사 분규는 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전에 87년부터 해왔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부분 노사관계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우 사업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노사관계도 그것이 안정되라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관계 전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쟁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노사관계도 또 변화된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가 대표께 질문하시죠. 아까 한 대표님께서도 이 노사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한 대표님께는 제가 이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쟁 중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야당도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문제라든지 고유가 문제, 실업 문제, 한미 FTA 문제 등 모두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 물론 그 한나라당도 이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원자력을 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대표님께서는 이 환경 문제와 연관해서 이 원자력 문제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원자력 그 문제는 그 소위 원자력 발전을 통칭하는 거죠. 예. 네. 물론 의학에서의 암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원자력 발전은 거기에 종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발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류에게 무해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석유 자원 외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조건의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조력 발전이라든지 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고를 염려해서 그걸 기피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지능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서 장치를 가지고 통솔하면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저는 그걸 배제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개발하고 결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런 핵폐기물 가지고 경주나 포항이나 영일, 군산까지 변경을 해서 결국 경기로 납작됐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해를 넓혀가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동영 의장께 질문하시죠. FTA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한미 FTA 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만을 앞서서 타결 만든다고 생각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협상력에 대해서 불신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하고 대통령 측근은 친미 또는 아주 승리와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제2의 녹약국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국민의 대책과 국민 합의 돌출 절차를 결여한 이러한 한미협회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또 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사전에 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면 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고요. 한미 양국 간에 각국의 한국은 한국대로 그 입장을 적은 그 초안이 이제 교환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6월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통한 FTA에 관한 그 국론을 모으는 일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농업 분야죠. 취약 부분인데요. 쌀 개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신중하게 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한미 FTA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 상품이 들어오는데 8% 관세가 없어지고 미국은 2% 수준의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물건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방의 도전에 인해서 늘 극복해온 저력을 생각할 때 한미 FTA가 한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이런 그 취약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또 보완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또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소비가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런 대전제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노동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민주노동당이 성장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도 제대로 된 성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일부 자들의 어떤 독단적 성장, 이것은 이미 고용 정책에 전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첨단 산업 같은 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 또한 고용 성장에는 고용 전대에는 일정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들을 저희 아직 외자의 신화에서 해석하고 있지 못한데 이 부분 대부분 투기자본으로서 이제 성장 동력으로 고용과 연결이 잡혀져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저는 확인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하자, 국민 복지에 연결이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연결되는 그런 성장을 하자는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과감하게 IMF의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살려서 그 중소기업이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되고 그 중소기업도 살고, 그래서 고용과 성장의 견인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박근혜 대표께서 좋은 일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확인합니다. 네, 하나박 대표 질문하시죠. 네,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구직 포기자 등을 비롯한 이런 포함해서 그 체감 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빈곤층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IMF 경제위기 후유증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의 실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정부의 이런 경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현재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방금 또 잘못이 있다고 그 방금 책임이라고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해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답지 못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IMF 때 한나라당이 집권하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후유증으로 IMF가 왔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했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업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최단시일에 극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그런 과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한테 미룬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슨 금년에 일자리를 50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는 세금 걷어서 돈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 채용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것은 큰 정부입니다. 세계 추세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32,000명 공무원이 늘어나긴 늘어났으니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 좌파 정책 가지고는 실업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정동영 기자께 질문하시죠.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연 7%의 경제 성장, 그리고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후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3.9%,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실업도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매년 일자리 창출 예산 14% 이상을 이렇게 자꾸 늘리고 17개 부처에서 87개의 사업을 벌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임금, 임시직 그런 것을 양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장으로서 왜 이렇게 처음 약속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또 이것을 고치려면 무엇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7% 성장이라는 건 사실 성장률은 전망하는 것이지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예측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지요. 그러니까 당시는 배럴당 30불 시대였고 요즘은 70불 시대가 됐습니다. 유가가 2배 이렇게 된 조건.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39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인계받았습니다. 이제 카드 대란인 것이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사실 7%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00불짜리 경제, 작년에 이제 GDP로 하면은 1인당 16,000불 경제입니다만은 10,000불 이상 되는 그런 나라, OECD 주로 국가들입니다만 5% 성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4% 퍼센트를 강조하시니까 올해는 5% 전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그룹의 국가 가운데는 그래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제일 건강하고 또 경제 체질도 나름대로 하나씩 튼튼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대표님 어떻게 질문하시죠? 예. 아까 저희 한나라당의 대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 이것은 그 빠른 시일 내에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저나 또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엄격한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심당의 대기업 정책 기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출자 총액 제한 제도하고 금산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재벌의 균형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벌의 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와 함께 무리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비자금을 엄격하게 일정 기간을 두어서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숫자 총액 제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국민 정서로 보면 아마 반대하는 쪽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재벌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경제를 더욱 규모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숫자 총액 제한 제도에 대한 이 법적인 법적인 그런 이 성격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접근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 중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제 총액 지원 제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금산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정책 기능에서 좀 더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하나가 대표께 질문하시죠. 예, 오늘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를 검토 견제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를 너무 잘못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라이터 끝밖에 안 되는데 헤비급을 선택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진지를 하려면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작전이 전개되지 못했다. 미국은 그 완벽한 작전을 쓰고 9라운드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는 3라운드 준비도 못하고 지금 급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문제가 모든 부분에 익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게 민주노동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지금 추진한 쪽에서 민에서 내려와서 잘라기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도 지금 좀 시려있지 않습니까? 카타르나 다른 나라도 분리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미 FTA 문제는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는 것이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대책을 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에서 쌀 협상을 비준해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금년 2월까지 농민부 그리고 농민대표 국회가 상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대책을 만들어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대책이 나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보는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한미 FTA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익을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 기술이 축적된 데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가지고 던져야지.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한미 FTA 한다 하니까 준비해가지고 착수하고 이런 건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있어서 힘으로 내 미래는 미국하고 상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권위 확보가 되겠느냐? 이걸 의심한 겁니다. 정동희 여쭙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이야기해보니까 좀 하나 발전된 것은 그 다들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한 점에 대해서 각 대표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시장에 다니다 보면 할머니들 만나면 우리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도 조선소, 자동차 자동차 지휘에 잘못 산다. 근데 우리 손자는 대학은 졸업시켜 취직이 안 된다. 그 취직했다가 금방 나온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일한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많은데. 저는 아까 박 대표께서 지금 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반대한다 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기는 기업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를 나서야 된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10만 6천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의 대부분 임시직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참 이 책상에서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제 아산에 있는 재벌 계열 기업이었습니다. 1000명쯤 되고 5천억 매출하고 초임이 140만 원쯤 줍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히 복지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고졸 여사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라남도 해남까지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다. 이건 미스매치라고 아까 말씀한 대졸 사원은 넘쳐나는데 고졸 사원을 구할 수 없는 일 현장. 그래서 같이 점심하면서 보니까 중국에서 온 근로자가 35명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찾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적자원 양성과 배분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5당 대표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아무도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투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쪽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그리고 전국의 구인과 구직의 그 네트워크를 충실로 함으로써 보다 쉽게 일자리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신대평 대표님, 그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또 반론인데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대평 그 대표께서는 이제 행정노를 하셨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율 상황이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또한 나라 운영의 기본을 바꿔야 될 정도로 중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미국에서 적자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무분별하게 외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환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런 환율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수출도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방어를 한다고 하면서 뭐냐면 이제 달러 만 원이 나가서 외국에서 땅을 사라. 근데 외국 땅도 지금 버블이 금방 터질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뭔지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율 하락의 원인은 하나로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타낼 수는 없고, 우리가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해서, 현재 그 외환보유고가 아마 2,300~400억 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3,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 외국인 주식 자금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10%대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환투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외환 시장이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합니다. 하루에 200억 달러가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환율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달러와 환율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화 환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인데 달러 환율만 생각하고 있고
안정적인 유로 환율과의 이 문제, 그리고 원화를 가지고 대외 지불을 할 수 있는 외환제도의 개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박근혜 대표께서는. 네, 중국 박 대표께서는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복지보다는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향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박 대표께서 정치에서 반대할 때 그때 인터넷 이런거에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아플 때 병원 가기 쉽고, 또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기 쉽고, 또 젊어서 열심히 늙어서 먹고 살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시골 얼마나 힘들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박 대표께서 이 복지 문제와 세계적 문제를 너무 감시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역사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복지는 세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때 된 것이지 감시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소박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복지를 해갖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나눌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성장이 안 되는데 정배만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은 다 똑같이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나 다 못 살자는 얘기인데,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은,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선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복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많은 사람이 잃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갖고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고 투자가 많이 되면 같은 퍼센티지로 세금을 걷어도 세수가 훨씬 많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 지금까지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과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각 당 대표들이 상호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들께서는 아마 각 정당의 입장과 그리고 또 방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 관심사를 들어보고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각 정당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질문을 받으시면,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받으신 대표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1분 30초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종영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가 주요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행정 재집행과 영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29km의 철조망이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집권당의 정책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자. 네, 대추리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맞는 시위대 없어야 합니다. 매맞는 경찰도 없어야 합니다. 경찰과 군이 매맞는 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위 문화에 대해서 국민적 성찰이 한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스케줄보다 빠른 보상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끈질긴 대화 노력을 해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또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계획, 이것은 국민적 합의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미 간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120년 동안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미국 군대가 있었던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평택에서 오래 그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시다가 떠나시게 된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분들과 충분히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 질문 보시겠습니다. 신대천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기업에서 많은 탈세와 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어깨의 짐이 더 무거워진 거죠.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좋은 정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 혹시 올해 3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이 세금 해방일입니다. 한 해 365일 가운데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자기가 쓰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평과세와 그리고 탄로세액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세율의 인하와 또 이 선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더 매겨야 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한 적용 권한을 좀 더 확대 갖는다고 하면 공평과세에 대해서 또 탄로세액의 확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평한 역할을 맡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뭐든지 맡아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 지방이 중앙정부를 오히려 가르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영상 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묻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민으로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농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께서는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을 좀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돌려세운다거나 정책적인 그런 변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농민께서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또 경제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가 계속 문을 닫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도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그 FTA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가장 그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분야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10년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그 쌀 같은 거는 관세 그 탈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반드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쇠고기나 감자 같은 이런 그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빈틈없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안에 쫓겨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농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그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 그 환경 같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영상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현 민주당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몇 년 후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여성인데요.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정도 꾸려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부터 보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 1명당 1.08명 정도, 세계에서 OECD보다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심리적인 건 설린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의 문제, 맞벌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의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지금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담당하는 보육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민주노동당이 이야기한 지방자정 확충되기에 따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심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5번째 영상 질문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하나갑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고시 등에 몰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나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민주당에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화 현상은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차 산업 이후 3차 산업 서비스업에 취직했지만 지금은 이 권력의 이동을 통해서 머리로 돈 버는 시대입니다. 고등학생이 사장을 하고 컴퓨터 하나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제조업을 연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뇌로 돈벌이 하는 그런데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 개인이 가택근무를 하게 되고 내가 사장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 인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결국 우리가 두뇌로 푸는 방향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청년 스스로도 지금 실업자가 있지만 자발적 실업도 많습니다. 일자리를 내가 고르는데 원치 않은 일자리는 안 가서 실업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우선 현실 타결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거기서 다시 도약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외에 파견해서 우리 이 젊은이들을 결국 큰 동량으로 길러서 써먹는 이런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각종 대표들의 답변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5.1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후보 공천제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 없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비리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하고, 만약 적절치 못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 대표로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토론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시간 1분 30초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중심당 신대통령께 제가 묻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은 깜짝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중심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정당이어서 깜짝 정당이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례가 없이 지방행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행정 전문가가 정당을 창당하는 초유일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섰겠습니까? 중앙정치판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중앙을 바꾸겠다고 하는 제 본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을 정치로 했습니다. 절대로 깜짝 정당이 아니고 오랜 동안 고뇌 끝에 한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술가를 나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올바로 서서 중앙에 무음을 보이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정신당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정당은 우리 기반인 충청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내면 저는 제3의 정치 세력, 대결 정치와 대권 정치, 이념 정치를 정식시킬 수 있는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정신당은 유달리 여성 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 후보자 공천 문제 어떻게 개선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정신당은 기초의원까지 여성 후보를 1번으로 내는 그런 당의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여성 후보를 할당해서 내는 데 문제는 아주 좋은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정신당은 창당된 지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성 정치 중앙선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최소한도로 2년 이상의 정치 교육기간을 두어서 우수한 여성 정치 지망생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성의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우수한 인재를 정치 일선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교육의 강화와 그리고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정치 지망생들이 실제로 지역을 위하고 또 지방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PFA라고 하는 People First 아카데미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천 과정 초반부터 비리가 터져나와서 해당 정치인들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국민들 눈총이 이제 따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나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강 대표께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구시대 정치 문화,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빈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또 과거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거의 혁명적인 공천 그 개혁을 해서 중앙당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공천권을 각 시도에 전부 이렇게 분권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데 뛰어들 요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그 드러나는 대로 그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고요. 또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은 그 행정이나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행착오 또 문제점 이런 것은 전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찾아내서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더 완벽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성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용기를 갖고 힘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한 번으로 이제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의원 공천을 할 때 지역구 의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한정된 추천권을 갖는 것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여가 없이 공천심사위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면은 뭐 그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그 지역구 그 의원의 그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선출된 지방 의원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결국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춰서 그 지역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해당 지역의 그 국회의원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천을 할 때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생각을 듣고 그걸 참조를 해서 공천심사위에서 면접이라든가 또 그 경선, 여론조사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민주노동당 문성인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후보 공천은 지나친 이념적 요소만 강조해서 지역 실정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격이 어떤 반주민적이어서 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들은 중앙에서 내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지역에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또 농민은 농민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그리고 다들 같이 살았던 분들이 그 지역에 또 더불어 사는 우리 진성자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념적 편향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의 이제 당의 성격이 노동자 농민 승리를 위한 정치 그리고 나눔과 조공의 정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 공천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게 사용하고 싶은 공천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후보들을 중앙당이 아니라 신성 당원들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천비리 끼어들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소환을 응하겠다. 사실에서 응하겠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환의 내용이라든지 이걸 갖춰 나가면 이런 근원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문제, 이후에 또 그 조직 중에 생기는 비리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민주노동당처럼 진성당원인 직접 선출 공천을 적극화 시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요구가 공천 과정에 많이 작용을 했는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초기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득표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 번 더 참여하고 또 뽑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적극성을 보이겠다. 그 지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공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 때 울산이 거의 당선권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승 전략으로 노동조합의 사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점 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우리 당이 노동자를 주체로 하고 있지만 농민, 서민, 전반적인 또 민주노동당 산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보다는 전체적인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이 공천 과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민주노동당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23%, 한나라당 5%, 열린우리당 2.5%. 이게 저희들은 정당 지지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재 저희 민주노동당의 여성 후보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민주노동당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하나가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한 대표께서는 이에 대해서 당을 쇄신하려는 여당의 음모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품 수수, 어쨌든 당비건 아니건 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다른 경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켜놓고 분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들어섰던 그 체제 사람들이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44억을 지금까지 빚으로 남겨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대선 끝나고 돈이 남아서 외국 여행까지 했는데 당에 갚을 돈을 안 갚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빚에 떠들리고 떨어졌고 그걸 안 갚았다고 해서 차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어떻게 선거 때 살림을 꾸려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당규를 얘기해가지고 받는 과정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의 입장이야 참 억울하고 어렵지만은 국민들에게 그런 그 모양을 보여준 것은 거듭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또 공천 과정에서 상향식 접근보다는요, 대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지배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당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결정했던 얘기는 지금 수긍이 안 가고요. 지금 어느 정당이고요, 후보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도 있고 전략 공천도 있는 것이고 당원들만의 여론조사도 있는 것이고 국민경선 제도도 있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해가면은 시비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일체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이 사람 공천비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대표도 아닙니다. 네. 그럼 이번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전략 공천이나 외부 영입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평해했던 공식적인 공천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런 비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안타깝게 열린우리당 경우에는 지금 현직 단체장 두 분밖에 없고 대부분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거나 이제 다른 야당입니다. 현직 단체장 강세인 지역은 대개 후보로 나서기를 두려워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집권 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한 후보가 있어서 강금실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선, 그리고 전 기간당원 10만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시장 뽑고 권수 뽑고 도지사 뽑고 도의원 뽑고 기초의원까지 뽑는 아주 뿌리 국민경선,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참여한 그런 모범적인 경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은 전국 단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전면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즉 1인 지배정당, 그리고 제왕적 총재의 문화, 그리고 밀실에서 실세들이 지배하는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정치 개혁의 길을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최근 언론사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을 좀 높이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사실
당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좀 더 낮추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또 인물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주까지 16개 광역단체장 다 한 일이 있고 걸어온 길이 반듯한 분들입니다. 사람을 놓고 평가한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승리의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깨끗해진 데 이어서 지방을 좀 투명화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2의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공연하게 시장은 3억, 구청장은 3억, 시장은 4억 이런 식으로 낙천자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매관 매직했다면 이건 우리 정치권 전체의 수치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5.3일 선거가 끝난 뒤에 이 지방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시장군수 당선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각 정당들 입장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1분 이내에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정치란 효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일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더욱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은 더욱 가다듬고 채워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 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800명의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라는 자랑스러운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의 정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표입니다. 농민들 농사를 안심하게 지을 수 있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시대 안심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한 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노동당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성원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기업하기 좋은 것만 가지고 그리고 성장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저희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복지혁명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하도록 합시다. 네, 민주당의 한나갑 대표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30일 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31일 기호 3번 민주당이 1등한 날입니다.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있는 한국 정당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정당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민족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겠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지방자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리시키고 반목시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치인들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토론 날카롭지만 그러나 벌성사나운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당 대표가 TV 토론 이렇게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 어려우신 민생 현장에 5당 대표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잘못한 건 많습니다. 반성합니다. 초심, 정치 개혁하겠다는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초심 하심 여전합니다.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